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3월이 시작됐는데 여전히 트럼프발 폭풍우가 거셉니다.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2차 전지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이 트럼프의 이 쓰나미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죠? 네. 시장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어서 올라올 것 같던 2차 전지도 충격을 시장 충격을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시장을 먼저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가 네. 2월 달에 전반적인 증시 상황들을 봤을 때는 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비교적 좀 견조한 흐름들 좀 보여줬었고 1, 2월은 선방했죠. 예. 네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도 한 2월 중순 이후로는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맞아요. 예.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일종의 업황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건 좀 잘 알았지만 그래도 수급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있으면서 인터배터리 관련된 이벤트까지 네. 잘 이어오지 않겠나 그런 전망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관세 리스크가 재부각됐다 이 부분보다는 현실화가 된 것이 전반적인 기술주 투매와 좀 맞물리면서 수급을 좀 위축시키면 영향이 좀 되지 않았나를 좀 볼 수가 있겠고 예. 6거래일간에 대한 셀사 주가 추이를 보면 굉장히 좀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한 흐름들 좀 보여줬어요. LG에너지솔루션이 12%대, 삼성 SDI가 7.9%, SK이노베이션 6%대 좀 하락을 좀 했는데 일단 상승폭을 다시 좀 되돌린 그런 부분들 좀 굉장히 좀 아쉽지만 대체적으로는 노이즈라고 좀 볼 수 있는 유럽에서 1월달 테슬라의 전반적인 전기차 네. 판매량이 좀 감소됐던 노이즈가 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업황에 관련된 노이즈가 좀 더 장기적으로 캐짐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부정적인 어떤 인식들도 재부각이 됐던 점 여기에 대해서 관세 리스크가 가장 큰 시장에 수급을 좀 위축시키는 좀 배경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2차 전지가 업황이나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기보다는 시장 영향으로 같이 떨어진 거고 네, 2차 전지는 그렇죠.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업황에 관한 거라든지 트럼프 정책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은 연간 선반영했다. 오히려 그죠? 악재가 네네.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한다고 봤던 건데 지금은 이제 시장 리스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럼 2차 전지를 보면서 또 주목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에요? 네. 우선 해당되는 부분이 수급적인 반등을 좀 이끌 것인가 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IRA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이 아직은 좀 명확하게 이게 폐지가 되는 것인가 또는 축소가 되는 것인가가 아직은 좀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예. 때문에 잠재적인 어떤 요인들이 좀 남아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주가에 좀 선반영은 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됐던 것처럼 해당되는 정책 노이즈가 한 번 더 부각이 된다면 일단 추세적인 부분에 대한 잠재적인 어떤 하락 요인이 좀 되겠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제외한다면 대체적으로 오늘 최근에 어떤 2차 전지 전체 올해 업황들을 봤으면 상저하고를 좀 전망하고 있는 흐름들 특히나 1월 데이터에서 일부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들은 전체 총량 기준에서는 좀 증가됐던 데이터가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네. 테슬라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일부 국가에서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비아디한테 사실 이리저리를 좀 뺏겼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가 좀 됐는데 대체적으로 이 부분은 테슬라의 어떤 부진이라기보다는 3월로 좀 예정되고 있는 모델 Y 차량의 신규 차량의 어떤 출시 그런 일정들과 좀 맞물리면서 대기 수요가 1월 달에 테슬라의 구매 욕구를 좀 낮췄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한 3월 기점으로 보면 테슬라의 모델 Y 그리고 상반기에 모델 2가 페이스리프트 돼서 처음으로 이제 출시가 되죠. 모델 2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기 수요들을 전반적으로 좀 감안해 봤을 때 유럽 시장에서에 대한 회복률과 좀 맞물리면서 우리가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잘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배터리는 뒤에 좀 다시 얘기하실 것 같고요. 유럽 쪽에 대한 북미 쪽에서도 차량 판매들이 대체로 좀 늘어나는 분위기긴 한데 유럽 쪽에 대한 정책적인 기대감이 아직 좀 살아있는 모양이죠? 네, 유럽 현지 시각으로 이제 3월 5일날 좀 발표가 될 액션 플랜이 지금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될 텐데 인터배터리 일정은 오늘 전반적인 수급에 좀 큰 기여가 좀 없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이 부분을 좀 논의를 좀 하더라도 올해 이제 강화됐던 이 배기가스 배출 규제, 특히나 CO2 규제가 올해 명확하게 좀 시행이 좀 되는 부분들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 배기가스 배출 규제 관련 페널티 요인들이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전기차의 의무 할당제가 미달리됐을 경우에 벌금이 좀 부과되는 이런 조치들이 독일과 체코에서 가장 크게 좀 반대를 좀 했었고요. 이 부분이 이번 액션 플랜에서 아마 이제 이
페널티 요건들 좀 완화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 여기 더해서는 지금 뭐 전기차 업체 그리고 OEM 업체들에 관련된 판매량들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지급 여부가 아마 이번 액션 플랜에 좀 담길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좀 단서가 좀 되지 않을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작년에 전반적인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했던 가장 큰 원인이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 이 부분이 2023년도 3분기의 데이터와 좀 비교해 봤을 때 명확하게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인해서 오히려 이 판매량들이 좀 더 급감했던 근데 그 부분이 좀 명확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 차종을 뭐 얼마만큼에 대한 적용 효과를 좀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차 보조금이 다시금 정책적으로 좀 부활하게 된다면 충분히 이 부분은 뭐 3월 내지는 뭐 4월부터 전기차 판매량의 어떤 증가 요인으로 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저는 변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단기적인 뭐 관점에서 보면 EU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미국과는 좀 결이 좀 다르게 배기가스에 관련된 배출 규제를 좀 완화하는 기조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게 좀 시행할 수 있는 기조 하에서 좀 진행이 좀 된다면 보조금 정책이 좀 가장 중요한 시장의 반등 시그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 충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이 쓰나미가 좀 지나고 나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결이 전과 같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가 있습니다. 인터배터리 2025 얘기를 하겠습니다. 3월 5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7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데요. 이제 뭐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배터리 박람회지 않습니까? 네. 뭐가 좀 포인트인가요? 네. 이번에 규모 관점에서는 가장 큰 규모다라고 네. 좀 발표가 좀 됐는데 중국의 비아드가 사상 처음으로 좀 참석을 합니다. 이렇게 참가해서 예. 배터리 관련된 차세대 배터리를 이제 공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고 여기다 해서 뭐 배터리 7위 업체 EV라는 이 중국 배터리 기업인데 여기서 LFP 배터리가 기존보다 조금 더 이제 밀도라든가 이제 성능을 좀 더 네. 향상시킨 LFP 배터리를 좀 공개한다는 관점에서 중국의 배터리 기술에 대한 격차를 일부 좀 확인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인터배터리의 경우에는 단순한 어떤 기술 공개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타겟이 프리미엄보다는 중저사양에도 좀 집중을 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논 EV 전략이라서 전기차에만 좀 탑재되는 것이 아니라 뭐 마이크로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뭐 소형, 초소형된 뭐 가전에도 좀 적용될 수 있고 특히나 뭐 로봇에도 좀 적용 가능한 ESS나 초소형 배터리를 좀 전환됐던 그런 부분에 대한 배터리 기술도 같이 좀 공개가 된다는 관점에서는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목해볼 3사의 어떤 포인트들이 좀 있었는데 예. LG에너지 솔루션이 작년에 좀 공개했던 배터리 사양들이 사르파이 배터리가 좀 있었죠. 이 부분이 일부 이번 뭐 원통형이요? 그렇죠. 네네.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작년 한 4분기부터 일부 좀 시제품이 양산됐고 네. 이 부분이 뭐 명확한 스펙 지원들이 좀 공개가 좀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원통형 배터리의 라인업이 4680에서만 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4690형 그리고 46120형 그러니까 이 통에 대한 이 규모 파이가 좀 더 커진 네. 원통형 배터리 3종을 좀 출시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최초로 좀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셀사 중에서는 좀 최초로 리튬 이온 방식이 아니라 나트륨 이온 방식의 배터리를 이번에 좀 공개한다는 관점에서 소재에 관련된 미묘한 이제 변화 여부. 그래서 이게 과연 대량 양산 체제를 좀 구축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중요한 좀 단서가 좀 되지 않을까. 특히나 논 EV 전략으로 이제 ESS 배터리 그리고 소형 배터리를 적용했던 로봇도 같이 좀 공개를 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얼마만큼에 대한 스펙 지원, 얼마만큼에 대한 배터리 구동 시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향후의 어떤 상용화, 수익화 관점의 어떤 전략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 LG 네네. 솔루션 ESS 뭐 LG 엔솔은 ESS 힘 많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할 때마다 나오는 게 전고체잖아요. 삼성 네, SDI는 이번에도 뭐 전고체 얘기가 좀 나오나요? 삼성 SDI도 이번에는 같은 원통형 배터리 방식을 좀 공개를 좀 하는데 네. 일단 뭐 사양 스펙이 좀 명확하지는 않지만 기존 방식보다는 이제 출력을 좀 높였던 초고출력 원통형 배터리를 좀 공개하는데 네. 대체적으로는 뭐 한 4680 정도의 월 사이즈 정도만 좀 발표가 좀 될 것 같고 다만 좀 방식의 차이가 좀 있는데 템리스 방식이라고 해서 기존의 연결이 일자로 좀 구현되기보다는 개별로 좀 구현되는 방식이고요. 이 부분은 원통형 배터리의 이제 내부적인 어떤 저항을 좀 낮추고
열에 발생되는 어떤 내용들 좀 더 완화했기 때문에 배터리 어떤 폭발과 관점에서 안전성이 그래도 다른 원통형 배터리보다 완화가 좀 될 것이다라는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것이고, 그리고 뭐 2027년도에 이제 상용화를 좀 예상했던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파일럿 제품이 일부 좀 적용이 되고 있고, 네. 특히나 마이크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해서 우리가 뭐 소형 전기 자전거라든가 퀵보드에 좀 적용되는 것들은 일부 이미 좀 부분 양산을 좀 하고 있는데, 중대형 사이즈의 경우에는 아직 뭐 보편화된 어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지만, 이 부분에 관련돼서 공개 계획, 그다음에 뭐 정확한 어떤 전략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LFP 배터리 안에서는 뭐 셀투팩 방식의 이제 패키징 기술도 네. 같이 좀 공개 좀 되기 때문에 삼성 SDI도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좀 다소 좀 차별화된 배터리 기술이 좀 주목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고체도 뭐 계속 꿈의 배터리로 시제품이 안 됐는데 이제 로봇과 함께 휴머노이드 이런 거 네. 나오면서 그죠? 조금 더 빨라지는 움직임입니다. 뭐 자동차도 뭐 간혹이긴 합니다만 뭐 불이 나는데 로봇이 뭐 2차 배터리 넣었는데 뭐 하다가 불 나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이제 밀도도 높아야 되고 로봇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요. 3사 가운데 또 SK온은요. 네, SK온도 이번에 3종을 공개합니다. 이게 좀 약간 정확하게 이게 3종의 정말 이제 파일럿 제품인지 정말 양산이 구현 가능한 건지는 아직 명확하게 이제 인터 배터리를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네. 파우치형 셀이 가장 큰 관심을 좀 받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3종을 공개하는데 구현 방식이 우리 각형, 파우치형, 그다음에 원통형 예. 이렇게 세 가지 모두를 샘플링해서 좀 공개를 한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사용 스펙이 어떻게 좀 될 것인지는 좀 조금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밀도를 향상시킨 LFP 배터리 그리고 파우치형의 고전압 방식을 좀 적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충전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구동 효과라든가 연비 개선 효과를 좀 더 가장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성능 개선, 이런 관련된 어떤 배터리를 최초로 좀 공개하다는 관점에서는 네.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건데, 3사의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비슷해 보이지만 양산 기준 관점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46파이 배터리 부분이 스펙 기준에서 원통형의 파이가 좀 더 커졌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올해 대량 양산 체제를 좀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가장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요. 삼성 SDI의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양산 계획 전략,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된다는 관점에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SK온의 경우에는 기존 방식과 좀 차이가 있지만 파우치형의 고전압 셀을 좀 적용했던 이런 방식이 얼마만큼 충전 기술을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좀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배터리 2차전지 산업의 전반적인 최근의 이슈들 그리고 인터 배터리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관심주는 네, 일단 기술 공개 관점에서는 일단 양산 관점에서 기대 요인들이 좀 크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인터 배터리를 앞두면서 한 2주 전까지만 시세를 보더라도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기술 기대감들보다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고체 전해질 관련된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가 뭐 한농화성 같은 종목들이 좀 강했는데, 네. 양산 관점에서 저는 밸류 체인을 좀 더 주목해보자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46형 배터리의 이 독보적인 체제를 좀 구축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특히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양극재 부분에서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뭐 LNF가 있고요. 실리콘 응급재는 대주전자 재료, 그리고 배터리 캠 부분에서는 TCC 스틸이라든가 동원 시스템즈, 뭐 KNS 정도가 좀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원통형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특히나 이 수급적인 지표에서는 LNF가 향후 테슬라에 관련된 공급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양극재 소재 3사 중에서는 오히려 수급의 이점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탑픽은 실리콘 응급재 부분에서 대주전자 재료, 네. 특히나 올해 보수적으로 뭐 적용 차종이 4종에서 많게는 7종에서 9종까지 좀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인터배터리 2025에서 실리콘 응급재 소재를 공개하는 것 이외에 고체 전해질 소재를 최초로 좀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소재 특화 관점에서 대주전자 재료가 향후에 특화된 어떤 소재 부분에서 집중도를 좀 더 높여준다면 올해 안정적인 어떤 실적을 좀 기반으로 한 일단 뭐 주가의 어떤 반영 효과들을 좀 감안했을 때 가장 큰 수급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요. 삼성 SDI의 경우에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전략들은 뭐 절대 뭐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향후 전략이라든가 상용화 계획들을 특히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가 살아나야 사실은 우리 시장도 살아나는데 그죠? 네. 일단은 AI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수출 데이터가 요즘 보니까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최근에 그죠? 네, 예. 1월 데이터에서는 이 반도체 수출이 비교적 좀 긍정적인 수출 데이터, 특히나 뭐 조업 일수가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좀 유지했는데, 1월은요. 네. 네, 2월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이제 하락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부적인 우려감들이 좀 현실화가 됐다라 좀 보는 게 명확할 것 같고, 조업 일수가 감소됐던 1월 데이터보다 둔화가 됐다는 흐름들을 좀 감안해 보면 대체적으로 세부 데이터는 이 HBM 반도체, 그러니까 고대역 반도체에 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더 증가된 요인들을 일부 좀 확인했지만 네. 4분기부터 우리가 좀 이어왔던 DRAM 가격 하락분, 그다음에 낸드 가격의 하락분이 전반적인 IT 수요가 좀 위축되는 영향과 좀 맞물리면서 수출 실적이 좀 감소된 원인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의 한 1% 정도는 좀 증가는 좀 됐는데요. 그러니까 누적 대비해서 3% 정도가 좀 감소됐고 해당된 데이터에서는 4분기에 레거시 부분에 대한 어떤 비약적인 어떤 총량이 감소됐다기보다는 금액의 어떤 하락 요인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세 데이터를 좀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전체 데이터의 상에서 나온 부분들은 둔화세가 확인되지면 좀 아쉽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DRAM 가격, 특히나 DDR4와 이 5의 평균 가격을 좀 추정을 해보면 작년 2월 대비해서 이 DDR4가 25% 정도 가격이 하락했고요. DDR5가 7.5% 정도, 낸드 가격이 한 53%, 절반 이상 반토막이 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2월 대비해서 전반적인 어떤 중저사양 칩의 가격은 크게 좀 훼손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다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1월 중순 기점으로 봤을 때 DDR5 가격의 경우에는 최근에 8주가량은 좀 상승세로 좀 전환됐던 점, 이 부분은 고사양 D램의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 전환한 점은 좀 다소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예. 증권사의 산업동향에서 좀 확인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메모리 3사였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의 경우에 평균 재고 수준이 작년 말 기준에서 한 15주치 재고를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총량 기준에서 이게 어느 수준이에요? 15주라는 네, 15주 수준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2월 데이터 안에서는 한 5주 정도에 대한 수요를 좀 재고를 좀 소진했다. 네. 이 부분은 이관신 정책의 데이터에서 춘제 기간 동안에 한 5년 사상 최대치의 어떤 수요가 좀 있었다는 부분들. 중국이요? 예. 그렇죠. 그래서 IT라든가 PC 부분, 특히나 스마트폰 출하량들이 단기적으로 좀 더 증가됐던 요인들, 이 부분을 좀 감안해 보면 재고 소진율 관점에서 3월 중순에서 4월 초로 좀 넘어가는 구간이라면 지금 고객사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발주가 좀 이루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좀 얘기했던 1분기 저점 이후에 2분기 실적 반등 시그널들은 어느 정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까지의 실적들은 대체로 이제 HBM 쪽만 먹고 레거시 쪽은 전통적으로 아직 안 좋은 건데요. 이제 업황으로 보면 좀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좀 좋아지는 시그널인가요? 이제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좀 여전히 좀 부진한 건가요? 전망은요? 네, 시장 상황들 좀 감안했을 때 사실 관세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되면서 좀 증시가 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것들만 좀 아니었다면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좀 명확하게 좀 방향을 좀 잡았다라고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우리가 특화된 부분들, 특히나 반도체 업황의 경우에는 6에서 9개월 정도를 업황을 좀 선행해서 좀 반영한다는 측면을 좀 감안해 봤을 때 1분기 저점이라면 3월 말까지 일부 재고를 좀 소진하는 과정 정도로 좀 해석하는 게 맞고요. 2분기부터 해당되는 추가적인 어떤 재고 소진이 완료가 되고 오히려 발주가 좀 늘어나면서 가격도 상승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준다면 이런 기대 요인들이 반영되는 현재 구간부터 사실 주가가 좀 수급적으로는 좀 반영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일단 2월 중순에서 말로 좀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라면 반도체 스케는 수급이 크게 완화됐다라고 이제 저는 볼 수가 있겠고, 외인의 어떤 수급도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비교적 견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명확하게 외인의 수급 방향성들을 좀 더 명확한 방향성을 좀 잡아주지 못했지만 1월 대비해서는 크게 좀 완화된 점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더해서는 DDR4의 재고 수준이 최근에 한 20%에서 10%대까지 좀 더 중국 안에서 재고율들이 좀 낮아진 점을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어제 발표됐던 뭐 차이신 뭐 제조업 지수도 지금 경기 축소가 아니라 경기 확장으로서 3개월 만에 또 반등을 했죠. 이 부분까지도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좀 된다면 지금 이관신 정책들이 좀 일회성으로 좀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한 2년에서 3년간 그 기조를 좀 유지한다는 전제에서는 2분기에는 명확한 실적 개선의 어떤 시그널들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세에 관련된 어떤 노이즈, 뭐 칩서프에 관련된 어떤 전반적인 노이즈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상대적인 어떤 악재를 사실상 뭐 주가에 좀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반등 시그널들은 이미 좀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 종목들 투자 전략 보겠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가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좋았고요, 그렇죠? 네네. 가이던스도 괜찮았는데 주가는 못 오르는 것 같더니만 확 밀렸습니다, 그죠? 네. 기술주 빠지면서. 그러니까 뭐 블랙에드도 잘 팔리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고민들, 특별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 부분 좀 봐주세요. 네. 일단 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좀 네. 했고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뭐 우리가 4분기 실적, 그다음에 차기 가이던스도 다 좋았는데 뭐 EPS 기준에서 뭐 3분기 대비해서 4분기가 뭐 크게 좀 증가되지 않았던 부분들, 매출 총액이 3분기 대비해서 소폭 감소됐다. 이 부분을 좀 노이즈를 좀 볼 것인가. 이 부분에 저는 의구심 좀 일부가 좀 있고요. 다만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부분들이 딥시크 출시 이후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KPX 투자가 좀 보수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을 저는 뭐 해소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4대 빅테크 기업들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뭐 전반적인 투자 지출액가 한 40% 정도 좀 상향 제시를 좀 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뭐 임차 계약 2건 뭐 해지된 그런 이슈가 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도 뭐 투자 기조를 좀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뭐 엔비디아의 1분기 가이던스를 좀 상향 제시했던 점들은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뭐 총이익 관점에서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은 블랙엘의 양산 지원에 관련된 일회성 비용들이 일부가 좀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감안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수율을 좀 개선하는 시점까지에 대한 이익 감소는 일부를 좀 우리가 좀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매출 총액이 컨센서스가 한 72.1%인데 뭐 한 1.1% 정도 하회했다고 이걸 네. 뭐 가이던스에 관련된 우려감으로 좀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도 너무 과도한 시장의 어떤 하락 명분이 좀 되지 않나. 대체적으로 엔비디아가 좀 조정받은 이유는 차기 가이던스에 관련된 미스보다는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어떤 요인들, 특히나 미국 기술주들의 어떤 투매가 네. 지금 한 6거래일 연속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들을 좀 봤을 때 AI의 어떤 거품론이라기보다는 해당되는 어떤 단기적인 어떤 차익 매물을 현재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딥시크의 어떤 출시는 또 다른 어떤 교육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 저비용 AI 모델들을 좀 구현했다는 방식 관점에서는 다른 반도체 산업 쪽에 점진적인 악수 효과 관점에서 저는 긍정적이다라는 뷰를 아직까지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 얘기했고요. 결국은 이제 빅테크들의 투자가 이어지느냐가 관건이잖아요. 딥시크 이후에도 빅테크들이 투자를 계속한다고 이제 했는데 다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일부 그 데이터 센터 임대했던 거를 좀 해지했다는 보도가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좀 우려가 있긴 한데요. 네. 일단 데이터 센터의 2건 계약 해지 부분들 이게 보고서 첫 번째 보고서에서 나왔던 의문들이었고 공식적으로는 뭐 전력 설비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2건을 해제했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뭐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네. 추측성 보도로는 그렇게 이제 시장이 좀 인식을 좀 했고요. 두 번째는 오픈 AI와 지금 오라클 그다음에 소프트뱅크와의 어떤 협업 관계가 좀 더 극대화되는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향후에 지금 소외되는 관점에서 어떤 전략적인 어떤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부분들을 따로 그러니까 이원화 관점은 좀 아닌데 이런 부분에 관련된 계획 부분들을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보는 시각이 일부가 좀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노이즈가 일부가 좀 됐다라고 좀 보는데 대체적으로는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아직 뭐 구체화가 좀 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현실화가 좀 되는 구간이라면 데이터 센터의 총량은 오히려 더 증가가 좀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 이 부분은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기조가 저는 뭐 감소될 수 있는 요인들보다는 오히려 좀 확대될 수 있는 기조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좀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투자 유치를 현실화했다는 관점에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 이렇다면 뭐 AI의 단기적인 어떤 거품론보다는 수요의 확장성 관점에서
뭐 노이즈는 저는 뭐 충분히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네. 지금 젠슨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좀 많이 본다. 이런 어떤 설들이 좀 있죠.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뭐 TSMC와의 동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미국의 어떤 정서와는 좀 반대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을 네. 일부 좀 나타냈다라고. 중국에도 이제 베이트를 팔아야 되는데 계속 규제하고 그렇죠. 있고 그죠?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일부가 있었다. 그래서 뭐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는 로빈이라든가 블랙의 울트라에 관련된 전략들이 좀 다소 아쉬웠다는 평가 좀 있었지만 GTC 2025가 뭐 3월 중순에 좀 예고가 네. 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세분화된 전략이라든가 루빈의 출시 일정들을 좀 더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어떤 반등 시그널 내지는 기대의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국내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랑 투탑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SK 하이닉스부터 얘기하면요. 뭐 하이닉스도 결국은 네. 올해 HBM에 대한 수요나 이런 건 상당히 견조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사실 올 초에는 조금 눌려 있단 말이죠.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은. 최근 20만 원대를 좀 탄탄하게 좀 지지하고자 하고 난 이후에 일단 확장성 관점은 없었지만 그래도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한 22만 원대를 잠재적 매물 구간에서 좀 잘 유지를 좀 해줬다는 차이가 좀 있었고 이를 좀 네. 돌파하기에는 조금 더 명확한 업황의 시그널들이 좀 필요했었는데 이 부분이 뭐 전반적인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다시 20만 원을 이탈한 것 이건 좀 아쉽지만 일단 뭐 3월 달도 이제 뭐 3월 안 이제 1분기 실적에 관련 데이터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좀 다르게 실적의 양극화가 좀 명확하게 이번에도 나타내지지 않을까. 특히나 1월과 2월 수출 데이터에서 보면 반도체 수출이 2월에는 뭐 정체를 확인을 했지만 고대역 반도체에 관련 수출 기조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점. 두 번째는 뭐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들보다는 가격이 좀 상승되는 어떤 상승분 요인들을 반영시키는 구간이라면 레거시 반도체 부분의 어떤 수익 지표가 좀 악화될 수 있는 부분도 좀 아쉽지만 삼성전자와 좀 대비된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1분기 뭐 실제의 어떤 컨센서스는 뭐 대체적으로 좀 부합하거나 소폭 좀 상회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블랙의 울트라에 관련된 출시 일정들이 좀 명확해지면 HBM3 12단에서 이제 HBM4로 좀 넘어가는 근데 HBM4는 이제 루빈의 적용이 좀 된다고 봤을 때 HBM 12단 부분들이 2분기부터 양산이 좀 본격화되는 그런 과정들과 좀 맞물리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에 대비해서는 역시나 SK 하이닉스가 시장의 선점 관점에서 굉장히 좀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오히려 이런 제품의 출시 루틴들이 좀 더 빨라지는 그런 것과 좀 맞물리면서 기대 요인들이 충분히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20만 원이 좀 이탈되는 구간이라면 뭐 네.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사실 최근에 보면 물론 탄력 있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 잘 버티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한 얼마였나요? 한 5만 8천 원까지 거의 6만 원 근접했었죠, 네, 그렇죠? 59,100원까지. 예. 거의 6만 원 갔다가 지금 네네. 좀 밀린 상황인데 삼성전자 전략. 네, 삼성전자도 사실 기대 요인들이 6만 원대까지 좀 돌파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관신 정책, 특히나 중국 춘제 기간 동안에 일단 뭐 레거시 반도체 이 겨울이 조금 더 단축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일부 있었죠. 그래서 2월달 재고 조정이 조금 빠르게 좀 더 진행이 좀 되고 난 이후에 3월부터 추가적인 어떤 발주가 좀 이어지는 구간에서 2분기 실적 개선에 관련된 기대감이 재차점 부각이 됐는데 오늘까지에 관련된 어떤 하락 요인들, 특히나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투심 위축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라고 정도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만 1분기 저점에 관련돼서는 2분기의 실적 개선을 얼마만큼 좀 빠르게 좀 가져갈 것인가. 그러니까 실적 개선에 관련된 키워드가 좀 다르고 HBM3 관련된 12단 적용 모델은 2분기부터 한 35%에서 40% 정도 공급량을 좀 늘리겠다는 했지만 이 부분이 과연 현실화가 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중요한 좀 단서가 되지 않을까. 다만 HBM4에 관련돼서는 해당된 전략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 로직 다이 관점에서도 삼성전자가 최근에 어떤 기술적인 우위를 좀 보였다는 일부 평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HBM4에서 SK 하이닉스와 좀 유사한 어떤 성능을 좀 입증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 빠른 시장 선점을 이뤄낸다면 이런 관점에서 AI 모멘텀을 빠르게 좀 반영시킨다는 관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 저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네. 54,000원 구간에서 이견이 없이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둘 다 이제 모아가는 전략 기회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제 남은 룸은 하이닉스는 뭐 사실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이니까 뭐 좀 이렇게 뭐가 나오면서 붐업돼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 자체는 삼성전자가 좀 더 많습니까? 지금 네. 단기적 수급의 어떤 전환점 관점에서 좀 보면요. 네. 지금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GTC 2025에서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지금 241선을 좀 오늘 이탈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의 하락 정도는 저는 충분하게 부담이 없이 좀 매수 진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정말 어떤 성장의 어떤 잠재적인 요인의 훼손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투자의 어떤 기조가 좀 변한다든가 뭐 전체적인 뭐 가이던스가 축소가 된다든가 이런 방향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 시장 영향은 관세라는 키워드에 좀 맞물리면서 수급적인 영향을 좀 받았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주시를 좀 해본다면 단기적인 이벤트인 뭐 GTC 2025의 전략과 좀 함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단기적인 수급은 조금 더 좀 반영시킬 수 있는 기대감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삼성전자는 좀 단기적보다는 쉬어가는 폭이 좀 길 때 실적 개선이라는 키워드와 맞물리면서 HBM4에 관련된 전략을 어떻게 좀 제시할지 이 부분을 중장기 모멘텀으로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는 뭐 항상 관심이 많죠. 네. 사실은 물가 미국의 CPI, PPI 오르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 이런 네. 것 좀 있는데 관세 부담은 좀 덜한 것 같고 대체로 견조합니다. 예, 바이오는요. 바이오를 둘러싼 환경은요. 1월과 2월 수급이 좀 안 좋았던 것들은 뭐 대체적으로 뭐 매파적 금리 정책에 관련된 네. 그런 부분들이 수급의 일부 좀 정체 요인이 좀 됐었고 선별적으로 그런데 뭐 개별 종목 위주로 좀 더 강했던 종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섹터 내에서 수급 차별화가 좀 일부 있었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오늘 3월 첫 거래일 방점에서 보면 전반적인 시장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더 강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였는데 일단 1월과 2월 대비해서 3월 달부터 좀 시작될 수 있는 일부 좀 기대 요인들이 좀 있지 않나. 뭐 일부 하키 이벤트라든가 대체적인 어떤 제약바이오 개별 종목들에 대한 임상 성과 아니면 뭐 FDA 어떤 승인 허가 신청이라든가 승인을 기다리는 어떤 결과 관련된 어떤 기대 요인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선별적 어떤 종목의 어떤 상승을 좀 이끌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2월 달의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보면 1월과 2월에서 넘어오는 뭐 수급의 연속성들은 좀 다소 좀 떨어진 부분도 좀 아쉬운데 3월에는 아마 이제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얼마만큼 잘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한 좀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관세 리스크가 좀 현실화가 좀 됐는데 이 부분에서 뭐 반도체에 관련된 뭐 세율이 몇 프로다. 뭐 의약품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일부 노이즈가 좀 있었고요. 이 부분이 CDMO사들의 일부 좀 조정이 좀 빌미가 좀 되면서 주가의 어떤 상방을 좀 제한시키는 그런 모습들은 좀 아쉬웠는데 아직 현실화가 좀 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상당 부분에 대한 조정을 저는 일부 선반영을 좀 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 당초에는 뭐 이 관세 리스크가 크지 않을 걸로 봤는데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뭐 자동차, 뭐 의약품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정권에 좀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관세가 현실화가 좀 될 때는 CDMO사들에 대한 피해를 좀 봐야 될 것인가. 다만 이제 기존의 바이오 기업들의 경우에는 신약을 좀 개발하고 있는 어떤 성과 관점에서 이 영향은 좀 제한적인데 동조 수급이 같이 위축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수 이런 요인들이 해소가 되는 관점이라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충분히 어떤 수급의 어떤 기대 요인들을 좀 충분히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이번 달 이제 주목해볼 일정 모멘텀들의 일부가 좀 있는데요. 일단 3월 20일 날 예정되고 있는 HLB의 이제 리보세라님 이게 뭐 항서제약의 이제 캄렘 리주맙과 병용치료제가 이제 미국에서 FDA에서 이제 과연 이제 승인이 좀 될 것인가. 네. 이 부분이 중요한 시크포인트가 좀 될 것인데. 지난주에 HLB가 한번 들썩거렸죠. 네. 예. 일단 이전과는 좀 다른 수급의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HLB가 승인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높게 좀 평가가 되면서 수급 기대감들을 좀 많이 반영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ESMO에서 1차 치료제 권고 관련된 소식이 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좀 더 확대시키지 못했고 연속성을 좀 이어가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중국 규제가 현실화가 좀 되는 부분에서 과연 이제 미국 FDA에서 중국과 약물의 어떤 병용 치료제를 과연 이제 승인해 줄까? 이게 이제 시장에 또 일부 좀 노이즈가 좀 됐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HLB의 보유자 관점이라면 저는 다소 좀 중립적인 그러니까 너무 수급에 좀 의존해서 좀 가기에는 리스크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전처럼 승인이 실패가 되거나 아니면 뭐 공고 처분이 뭐 내려지게 된다면
뭐 한가 기준에서 한 그렇죠. 2, 3일 연속 뭐 한가 좀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이런 예를 것들- 들면 네. 뭐 좋은 결과 나온다 하더라도 세론이 될 수 있고 그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맹목적으로 통과가 된다고 해서 뭐 상한가다. 네. 뭐 통과되지 못하면 뭐 하한가다. 네. 이렇게 극단적인 것을 우리가 좀 도박처럼 이제 할 수 있는 투자는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해 보기 때문에 HLB의 이 리버스 셀러닙이라는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평가를 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적인 관점에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후에 승인 여부를 보고 네.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봤고요. 여기다서 뭐 ESMO의 병용요법의 1차 치료제 뭐 승인 공고 관련돼서 일부 좀 리뷰를 좀 하자면 치료제로서 권위 있는 학회에서 일단 인정을 했다는 것은 처방 공고 관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성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개별 약물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나 뭐 미국을 좀 가장 큰 타겟을 좀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좀 통과가 못 된다고 해서 다른 시장에서 계약가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시장의 확장성 관점에서 미국의 FDA라는 이 표준 항목을 통과해서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좀 보편화되는 전략이 일부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ESMO의 1차 치료제 권고 승인은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저는 뭐 제대로 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뭐 ETF를 사시는 분이 아니라면 개별 기업별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네. 금리라든지 관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개별 모멘텀에서의 신약이나 혹은 아까 말씀하신 뭐 임상 결과나 혹은 학회 이런 게 모멘텀이잖아요. 네. 예, 모멘텀별로 이제 주목할 기업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대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좀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AACR이라든가 아스코라든가 ESMO라든가 네. 뭐 그런 글로벌 3대 학회에서 단기적인 어떤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좀 움직였는데 특히나 뭐 폐암학회다. 그럼 폐암 관련된 뭐 항암 치료제를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연달아서 같이 좀 동조된 수급에서 좀 상승을 했다면 이번에는 좀 차별화 접근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 제형 플랫폼이 무조건 임상 성과를 좀 발표한다고 해서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라이선스 아웃과 연동돼서 성과로 좀 이어지시는 것 또는 임상 일상에서 다음 단계 어떤 임상 성과를 가장 강하게 좀 표출할 수 있는 그래서 성과적인 어떤 증명을 좀 명확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어떤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 이번 그 3월 전반적인 어떤 데이터에서 좀 봤을 때 개별 모멘텀 관점에서는 저는 뭐 한 4가지 정도의 종목 좀 말씀드리겠는데 네. 가장 먼저 저 유한양행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한양행이 좀 6% 정도 좀 강한 상승 흐름들 좀 보여줬는데 네. 조정에도 불구하고 뭐 지난주에 일본의 후생 노동성에서 이 렉라자 이제 단독 치료제가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1차 치료제로 승인이 좀 됐기 때문에 병용 치료제의 어떤 확장성 관점, 특히나 이번 27일 날 좀 발표되는 유럽 폐암학회에서 유한양행 그리고 알테오젠의 임상 성과가 좀 주목되는 포인트인데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렉라자 그리고 리브리반테 이제 병용 치료제죠. 이 부분이 경쟁 약물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타그리수 대비해서 생존 지표를 얼마만큼 더 향상을 좀 시켰는가. 이게 OS 데이터라고 하는데 OS 데이터를 이번 좀 최초로 좀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그리소 대비해서 동일한 약물을 투여했을 때 환자의 생존 기간이라든가 생존율이 더 높아졌는지 여부를 좀 따지는 건데 이 부분이 경쟁 약물 대비해서 우위를 좀 점하게 된다면 시장의 어떤 공략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좀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렉라자 병용 치료제가 지금 미국 승인 그리고 일본과 유럽 승인 이후에 중국 승인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시장의 개화를 조금 더 빠르게 좀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이번에 임상 3상에 대해서 미니 연구 결과를 좀 발표를 합니다. 네. 일단 정확하게 3상 연구 결과가 올해 1월, 2월에서는 또 데이터 발표가 좀 안 됐기 때문에 미니 연구 결과가 좀 중요한 어떤 단서가 좀 될 텐데 이 부분은 20일 날 이제 초록 공개가 좀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되는 유효지표가 특히나 뭐 키토로다 SC 제형제가 얼마만큼 기존 약물 대비해서 더 양호한 유효성을 좀 입증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 단서가 좀 될 것 같고 올해 1분기에 FDA 승인 신청을 이제 타임라인으로 좀 설정을 했는데 원래 2월로 좀 예정됐던 일정이 3월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적용이 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3월 안에 FDA 신청이 좀 이루어진다면 올해 뭐 3분기 말 내지는
연말 안에 승인 여부가 좀 결정되는 관점에서 중요한 단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십니다. 네, 유한양행, 그다음에 알테오젠 또요. 아까 서너 가지 말씀하신 게 아닌데, 예. 세 번째 네. 이제 ABL 네. 바이오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3월 중에 담도암 치료제 ABL 001에 대한 임상 3-2 이상 결과가 좀 발표가 됐는데 네. 이 부분은 라이선스 아웃이 현재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유효지표 값을 가면 정확하게 이제 일정이라든가 뭐 시판에 관련된 어떤 타임라인들을 좀 빠르게 좀 수립할 수 있는 관점에서 중요한 단서가 좀 될 것 같고 파트너사의 담도암 1차 치료제 연구자 임상이 개시가 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항체 면역 항암제에 관련된 관점에서 ABL 바이오가 이제 플랫폼의 확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어떻게 좀 성과를 좀 이어갈까 이게 좀 중요한 단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싶다. 네 번째는 퓨처캠이고요. 전리선암 치료제 FC705 국내 임상 이상인데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해서 방사능과 좀 결합된 약물에서 이제 효능을 좀 배가시키는 약물인데 현재는 이제 진단제 뭐 방사성 전립선 암이라든가 기타 암에 대해서 이제 방사성 물질을 활용해서 이제 암의 유무를 좀 진단했던 진단제에서 좀 강점을 보였다면 이번의 경우에는 치료제로서 임상 이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여기서 양화 지표를 좀 받기 때문에 일부 1차 치료제에서 사용 공고가 좀 될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것이기 때문에 3월 기점에서 봤을 때는 뭐 유한양행, 알테오젠, ABL 바이오, 그다음에 퓨처캠 정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4월과 5월 뭐 암학회와 뭐 임상 종양학회에서의 어떤 개별적인 모멘텀들은 예. 나중에 좀 재차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뭐 이슈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3월에 봐야 될 일정들 이슈들 봤고요. 오늘 한 4개 기업 정도 유한양행도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알테오젠, ABL 바이오. 그다음에 오늘 레고캠은 얘기 안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기업들 그죠? 뭐 퓨처캠도 말씀하셔서 관심 주고 혹시 그 가운데 조금 더 탑픽 종목으로 언급할 만한 게 있습니까? 네, 탑픽은 네. 알테오젠을 재차 좀 강조를 좀 예.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뭐 키토로다 SC 제형제가 2028년도까지에 대한 전환율을 한 50% 정도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가시성 있는 성과들은 뭐 미국 승인 이후에 유럽과 그다음에 뭐 일본, 중국으로 이어지는 개화 부분, 특히나 이번에 유럽 폐암학회에서에 대한 OS 데이터가 얼마만큼 상향된 부분, 경쟁 약물 대비해서 얼마만큼 우위를 좀 점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좀 단서가 될 것 같고 비교지표 값에서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로스를 좀 더 앞섰다는 평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한 데이터만 좀 입증이 좀 된다면 글로벌 판매율들, 침투율들은 뭐 굉장히 좀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 뭐 마일스톤이라든가 점진적으로 좀 판매량과 좀 연동되는 로열티 수익과 좀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이런 관점에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뭐 허세트인 같은 경우 뭐 시밀러 부분에 대한 어떤 사용료 부분들이 올해 이제 하반기에 또 일부 좀 실적으로 좀 잡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면 알테오젠은 키토로다 SC의 뭐 승인 허가와 좀 다른 어떤 모멘텀들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섹터 주요 이슈와 투자 전략 관심주까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